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 추가 갑질 폭로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이 강 후보자가 예산 갑질을 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먼저 2021년도 국감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이제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없고 장관님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36개소, 40개소, 39개소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특정 권역에 해바라기 센터가 없는데 줄은 거 아닙니까? 물론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의 사업을 챙기고 또 정부에 요구하는 모습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해당 부처의 장관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니 이만저만해서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강선우 의원이 당시에 무슨 말이 맞느냐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깎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정영애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글쎄 지금 상임위에서 발언한 내용하고 정영애 전 장관의 주장을 이렇게 합쳐보면 정영애 전 장관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여요. 더군다나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에 대한 반박도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관계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구 사업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안 해주겠다가 아니고 그 해바라기 센터에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필요한데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요.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기획조정실 예산을 깎아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이거야말로 그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은 이제 본인이 소속돼 있는 그 국회의원실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바로 여성가족부 전체에 대한 그것도 장관에 대한 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쪽으로 지금 그 갑질의 범위가 저는 확대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반발 기류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보수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분의 목소리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지낸 분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연대나 민노총이나 이런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에서도 강선 후보자 임명 강행 부적절하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요.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에서조차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게 자가당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정치의 본령을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걸 우선시하는 정당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도 위배되는 어떤 자가당착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비판의 지점은 이게 기득권 중심의 동지주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 나왔잖아요. 근데 내부 고발을 한 그 약자로서의 동지는 동지가 아니고 기득권을 가진 강자로서의 동지는 동지다. 좀 이런 내부에 갈라치기까지 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안팎으로 큰 부담을 넘어 이어지는 여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권 내부의 반발 속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가장 마지막에 가장 영향을 미친 거는 여당 지도부들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현역 의원이라는 점, 그러니까 동료라는 점이 반영이 된 건가요? 여당 지도부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재미있는 점은 진행자가 당 의견이 반영된 거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우상호 수석이 덧붙이실 말이 없는 건지 좀 아니면 회피를 하시는 건지 여당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금 얘기한 여당 지도부 의견이 결정적이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당 지도부는요. 단 한 번도 이재명 정부의 그 집권당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장관에 대해서 낙마를 거론한 적조차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는 들어서 그거에 영향을 미쳐서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그러면 들을 필요도 없는 의견 아닙니까? 뭐 예. 어차피 낭만은 없다. 뭐 이렇게 입장이 이미 다 나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핑계로 해서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건 영향을 미칠 변수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큰 다름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공감이 없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갑질이란 거 주관적인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내면서 강 후보자 계속 엄호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예. 당에서 그냥 묻지 마로 뒷받침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갑질이 주관적이었다면 정말 그 갑질을 당했다는 사람의 어떤 특수한 경우 뭐 이런 경우로 이제 한정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럴 경우는 국민 눈높이로도 그걸 갑질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갑질이 주관적이다 또는 상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묻지마로 감싸게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지 이게 국민 수준의 눈높이에서 그래 공감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아마 터무니없이 약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죠. 민주당에 네. 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만든 을지로 위원회가 그렇죠. 있잖아요. 여기에 소속된 의원들이 뭐 10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강선우 후보자,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후보자를 엄호하는 민주당을 두고 이런 을지로 위원회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질문에 대해서도 이게 자가당착으로 예.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예. 이제 내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내부의 문제에서 내부의 동지들이 강자냐, 기득권자 동지냐, 아니면 약자냐, 약자인 동지냐 이게 지금 갈라지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지는 뭐 기본적으로 연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다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득권이 있는 동지는 동지가 되고 더 보호해야 될 동지가 되고 기득권이 없는 동지는 보호를 안 하고 그냥 쓰여지고 부속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동지라면 그거는 공정한 연대의 정치가 아니죠. 불공정한 연대의 정치고 기득권 중심의 동지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우리가 지금 우상호 수석이 얘기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당 지도부라는 것이 당대표 중심의 당 지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중심의 원내 지도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겉으로는 약자 보호, 을들을 보호하겠다는 걸 표방을 하면서 안에 내부 동지들을 향해서는 좀 다른 목소리가 갈리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두 의원, 이 두 후보의 목소리도 나뉘고 있습니다. 온도차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정당은 예. 무엇을 준비하는 정당이냐면 선거를 준비하는 조직입니다. 근데 선거를 준비하는 조직이 중도층이나 민심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기득권 중심의 동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민심과 중도를 생각하는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의 대표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 후보자를 임명해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거나 여가부의 정책 추진이 동력을 잃게 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야권에서는 강선 후보자가 여가부의 수장으로 가게 된다면 여가부 공무원들이 벌벌 떨지 않겠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벌벌 떤다는 게 이제 이른바 표리부동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예. 강선우 장관 앞에서는 이제 그거야 장관이니까 예. 장관으로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돌아서서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연 그 리더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이 제대로 서겠는가 예.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권에서 이제 만약에 임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인정을 못한다 하는 거는 당분간은 그렇겠지만 인정 안 할 방법은 없죠. 다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예. 왜냐하면 지금 심지어는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뭐 참여연대나 민노총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길인데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 우군 일부조차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치적 부담이 커질 거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급전직하하지는 않겠지만 예. 적어도 여러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얘기하듯이 그 가랑비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될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담 때문에 지금 여권도 지금 사실은 임명 강행하겠다고 자꾸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임명해버리면 돼요. 예. 그런데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저는 고민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7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지금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그 공무원들의 어떤 경계심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정책들을 했고요. 회의 속에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현장에 가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그다음에 피해 입은 피해자들을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다 잘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줄였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는데 다 좋은 평가를 받는데 지지율은 하락했다? 그럼 다른 것들은 변화가 없는데 어디서 변화가 있었냐 이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는 인사뿐이 예. 요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떨어져도 62%, 62% 정도인데 사실 중요한 건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꺾였다는 지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 뭐 이게 면접 조사든 아니면 ARS 조사든 추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예. 특히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상승 추세였어요. 예. 근데 그 상승 추세가 꺾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추세에 반전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매주 발표합니다. 매주 발표하는 중에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있었던 게 바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많은 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있었어요. 예. 청문회 그 후보자들 전부 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계속 상승세였다가 반전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음에 또 특단의 여러 조치들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고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달 22일로 확정된 가운데 전한길 씨 입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 간 입장차도 뚜렷한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윤어게인, 부정선거, 계몽령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당을 열어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혁신도 극단 세력과의 결별도 어느 것 하나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한길 씨의 당대표 출마설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이거저거 따져봤을 때 당대표는 출마할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어떤 식으로든 이번 당권 경쟁에 영향은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의 조건이 안 되죠. 예. 당비를 3개월 이상 냈어야 네. 되기 때문에 출마 조건이 안 되니까 비대위에서의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비대위가 그런 조치를 취할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특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혜성 그 조치가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극단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그걸 심사를 해서 점수가 61점이면 받아들이고 59점이면 안 받아들이고 저는 정당은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당 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에도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다만 전한길 씨의 경우에는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기가 혹시 그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려 때문에 특정 그 어떤 팬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친다. 그건 전 정당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예. 저런 것들은 충분히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 내부에서 녹여낼 수 있다. 녹여낼 자신이 없다 그러면 뭐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그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당원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전한길 씨가 아니라도 누군가 당원으로 가입하는 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한길 씨가 일단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들어오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다만 이걸 두고 지금 개파 간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노선투쟁이라고 봐요. 예. 노선투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은 선거를 준비하는 조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독도 약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진짜 정교한 양을 써야지 그게 약이 되는 거지. 독도 약이다. 예. 네, 그렇지. 그걸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죽인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 위태로워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전한길 씨의 수준은 독이 굉장히 치사량의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는 게, 자, 불법 개헌과 내란 혐의에 대해서 뭐 무작정 닥치고 옹호 이런 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당원들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어느 정도 상당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노선을 택했을 때 그 정당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당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너무 과하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정리를 해줘야지,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선거를 준비하는 조직으로서 제대로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만났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윤희숙 혁신위원장과도 만났다고 하고, 지금 이 전한길 씨 입당 논란 속에 쇄신파 의원들 간의 연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일종의 문제의식 공유라는 데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예. 연대라는 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됐든 아니면 뭐 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이 됐든 그 이번 전당대회에서 경쟁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경쟁 관계인데 뭐 어떻게 그 뭐 굳이 연대를 그 할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문제의식은 공유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한길 씨와 같은 극단적인 세력들의 당내 진입을 막자, 내지는 당내에 진입했을 때라도 그 사람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자. 뭐 그런 정도까지는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는 당원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전한길 씨와 같은 극단적인 세력한테 정말 그 많은 공감을 해서 뭐 그쪽으로 우리가 간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건 당원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보면 뭐 선거에서 앞으로 그 뭐 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원들의 선택에 맡겨도 저는 충분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참 지금 속속 주자들이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한동훈 전 대표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글쎄 생각하세요?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지금 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뒤늦게 뛰어든다? 글쎄 저는 뭐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봅니다. 김상일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 노선 투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극우냐 아니면 중도 합리 보수냐, 이거를 지금 선택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노선 투쟁을 중심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선이 강해지는 쪽에서 내가 뒤에서 조력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면 뒤에서 조력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고, 그 노선 투쟁에서 극우 노선이 그 우위를 점해가지고 당이 점령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느껴진다면 직접 나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고, 강선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서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